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7월 4일 텔아비브 북부 핀차스 로센 거리에서 픽업 트럭을 탄 20세 팔레스타인 남성이 도로변 버스 정류장에 있던 행인들을 향해 돌진해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가 멈춘 후 깨진 차량의 창문을 통해 거리로 나온 남성은 인근 상점 앞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다른 시민에 의해 사살됐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해당 용의자가 자체 조직원이라며 이는 이스라엘군의 서한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이 중국이 주도하는 정치, 경제, 안보 동맹인 상하이 협력기구에 공식 가입했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참관국 지위로 SCO의 정상회의에 참석해왔으나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 2021년부터 가입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SCO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특정 국가 또는 그룹에 의한 미사일 시스템의 일방적인 확장에 반대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무기 지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7월 5일 서한지구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무장대치가 가자지구로 이어져 총 5발의 로켓이 가자지구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된 로켓 5발 모두 아이언돔에 의해 요격됐고 다행히 사상자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된 지 몇 시간 만에 전투기를 동원해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업용 유조선 2척을 납포하려 했던 것을 미국이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팀 호킨스 미 해군 제5함대 대변인은 이란 해군이 2척의 유조선 중 한 척에 총격을 가했지만 사상자나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북동쪽으로 약 52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미 해군의 대응 후 이란 측이 물러섰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7월 1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세와 다른 언론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그런 뉴스들만 자세히 분석하고 또 전해주실 우리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요원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이스라엘군이 서한지구 제닌시에서 여러 건물을 공습하고 지상 병력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 2000년 제2차 인티파다 이후 가장 큰 군사작전이었으며 이날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날 이스라엘군은 테러범들의 범행 전후 회합 장소이자 무기 및 폭탄 저장소로 사용되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합동 상황실을 공습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제닌 지역의 테러 인프라가 파괴돼 앞으로의 테러 빈도와 강도가 당분간은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야말로 테러와의 전쟁이다라고 할 만큼 아주 대규모 대테러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2000년도 이후 가장 큰 군사작전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어느 정도 규모의 군사작전이길래 이렇게 20년 만에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군사작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지금 13명의 사상자와 이제 12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투입된 규모가 이제 여단급 병력, 1000여 명의 여단급 병력과 드론 및 각종 정찰 정보 자산들이 투입됐고요. 또 신베트 등 보안 당국과 안보기구 전체가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큰 군사작전인 것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군사작전이 펼쳐진 곳이 그 웨스트뱅크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제닌이라는 곳인데 제닌. 특별히 이 제닌을 대상으로 해서 군사작전을 펼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곳에 테러리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 제닌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가 위치해 있는데요. 거주민 49,000명 중에서 이른바 이슬라믹 지하드 PIJ 소속이 25%, 그다음에 하마스 무장 테러 조직원이 20%. 그러니까 거의 뭐 테러의 본부 원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테러의 인큐베이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테러 군사작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야당에서도 이스라엘도 이 여당하고 야당하고 대립이 심한데 야당에서도 이번 그 군사작전만큼은 반기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지난 연정의 파트너였던 라피드 외무장관 겸 총리 대행, 그러니까 현재 예시드 아티드당 대표는요, 연례 주례 회동에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기 전에 이스라엘 국민 28명이 테러에 희생된 점을 상기해야 된다라고 작전의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아주 의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정권 연정의 파트너였던 무지개 연정의 파트너였던 간츠 청백당 대표 전 국방장관 역시
재인 작전을 취하하면서 이스라엘 국민을 위협하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 세력들은 감옥 아니면 무덤을 향할 것이다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간츠 대표는 이제 책임 있는 수권 야당 지도자로서 현 정부의 대테러 의지를 지원한다며 군을 신뢰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 사법개혁은 좀 투쟁하고 있으나 군사작전에 관해서는 일치단결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여야가 막 다른 정쟁 가지고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인데 이렇게 그 테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그냥 국가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테러를 없애겠다라고 이 군사작전을 펼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 팔레스타인 당국이 이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 월급을 주고 또 이 테러가 성공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테러리스트나 그 가족들한테 이 돈들이 미국에서 지원받는 그 돈으로 이렇게 한다면서요? 팔레스타인 이제 감시 매체죠. 이제 언론 감시 매체 팔레스타인 미디어워치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아바스 피해 수반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군에게 훈련받은 피해 소속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현재 이스라엘 국민에 자행된 테러의 3분의 1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보안군인데 치안을 다스려야 될 보안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를 집행하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피해 당국은 미국의 원조로 제공되는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의 7%를 테러범 가족 및 지원금,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Play for Slay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봤을 때 지나가는 그 운전자 고속도로에서 막 돌 투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아주 이제 인트리 레벨급, 이제 신입급의 돌 투척 테러범의 월 평균 기본급이 1,400셰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국민을 상해 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러니까 살해하거나 희생자 수가 늘어나면 성과급 보너스를 피해 당국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테러범의 연봉이 이제 피해 관할 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라고 하니 뭐 테러범의 그 리크루트는 계속 올라가죠. 리크루트는 일단 그 월급도 나오고 또 성공하거나 본인이 희생됐을 때 그쪽 말로 이제 순교를 했을 때 또 이렇게 뭐 성과급이 나온다니까 별로 이렇게 테러를 저지르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대테러 군사작전을 펼칠 만큼 지금 뭐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원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외신 보도를 이렇게 쭉 보고 뭐 국내 전문가들 얘기를 들여다보면 네타냐후 총리의 등장으로 해서 뭐 유대인 정착종 5,700채를 승인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서한 지구가 비교적 안정적인 서한 지구가 이렇게 테러가 창궐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난 2021년 9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이제 라피드 간츠 베네트 정권 당시 쇠퇴하는 피해 당국이 좀 정치력이 많이 악화됐어요. 민심도 많이 잃고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줘서 하마스를 견제한다는 포석으로 IDF 중부군 사령관이 제닌 지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5개월 동안 군사작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젠스 여기 주둔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통제하지 않겠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통상적으로 이제 요주의 테러 거점인 나블루스, 후아라, 짜파타 지역에서는 IDF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테러 세력을 준동을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데 이 지역 제인 지역에서 이제 5개월 동안 군사작전을 갖다가 백지화하다 보니까 모든 테러 물자, 병력, 지휘체계, 병참시설이 이 제닌 지역으로 집중화돼서 증강되어 왔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미니 가자지구, 현지 표현에 의하면 미니 가자지구로 전락하게 된 거죠. 제닌 지역이. 그래서 테러 세력의 결집이 곧바로 최근 급증하는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각종 테러 증가와 정확하게 연동돼 있다. 근데 이걸 뭐 한번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면 여기에 대한 재원 지령은 누가 하냐? 이란이 대리세력을 지원하고 있고 또 앞서 언급한 미 바이든 행정부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온건한 태도가 이제 이런 사태를 키운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방송되는 어떤 이 시사 프로그램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갑자기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뭐 테러와의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수수 재판 문제라든가 또는 사법개혁 반대로 인한 뭐 대규모 시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의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꼼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단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그 테러가 언제부터 자행됐냐 그 시점이 이제 중요하고 그게 작년부터예요. 진작한 정권부터 계속 빌드업이 돼 왔고 그 현안 이슈는 그거를 덮기 위해서 하는 건 너무
피해가 커요. 왜냐하면은 그 사망자들이 대부분 테러 피해자들이 누구냐면은 그 유대인 정착민들, 아랍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대부분 네티냐후 지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지지자들 죽이면서까지 자기 지지율을 올리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그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은 이미 공약 사항이므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덮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는 좀 억지 주장에 가깝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이에요. 아니 뭐 여러 뭐 이스라엘 학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이름은 언급 안 합니다. 예. 저도 뭐 어느 방송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뭐 소탕됐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전술적으로는 성공했다. 작전은 성공했다라고 보는 시가 있고, 전략적인 관점. 그러니까 전술과 전략의 차이는, 전략은 이제 장기적 솔루션이죠. 항구적이 이게 이걸로 끝이 나느냐, 테러 문제가 일소됐느냐, 그건 아니고요. 전술적으로 성공했다. 그럼 성공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전역을 공격하는 각종 로켓, 화포, 제조 시설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제닌시 지역에 이제 집적된 테러 병참 기지, 그 테러 인프라가 다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1번. 근데 두 번째, 이런 것들을 또 제조 인력하고 이런 다양한 전술 교리를 개발하는 인력들을 사살하고 체포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헤즈볼라 쪽 세포 조직이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들을 일망타진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준동하는 테러 세력들의 그 지휘관급들, 수계급들 처단함으로써 전체 테러 빈도와 강도가 약화될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실제로 도로 내에서 이제 급조 폭발물, IED 설치, 파이프 폭발물, 총기 난사, 그 다음에 돌 투척 등으로 인한 도로 주행 민간에 대한 대인 테러 행위는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일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술적으로 성공했으나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거나 혹은 관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항구적 테러 해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의 파트너예요.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 준동하는 테러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 당국이 직접 테러의 어떤 금융창구 역할을 하고 이른바 금융치료, 재정치료 창구 역할을 한 항구적 테러니까 테러리스트의 스판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티냐후 우파 정부의 시각은 이 팔레스타인 당국을 어떻게 끌고 갈까 지금 고민이에요. 이걸 적으로 볼 것이냐, 파트너로 볼 것이냐 하는데 IDF하고 아까 언급했던 이제 군 수뇌부와 이제 야권은 피해 당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파트너. 그러니까 주적 설정이 완벽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고로 현 정부가 집행한 이번 군사작전은 엄밀히 해서 아까 뭐 감독님이 이제 뭐 안보적으로 초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제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 지난 정부와 IDF 중부군 사령부의 테러 정책 실패를 정상화시키는, 그러니까 실패를 교정하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이지 근본적인 전략적 해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리고 이면은 역시 미 바이든 행정부와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한 그 총체적 난국상도 존재하겠죠.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테러가 좀 근절이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6월 27일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귀가하던 중 경찰이 쏜 총기에 숨진 가운데 이로 인해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주일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경찰 조직의 인종차별적인 법 진행이 원인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무분별한 이민 정책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 프랑스 무슬림 시위대가 파리 교외 낭테르 지역에 위치한 홀로코스트 기념관도 습격해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정부는 프랑스를 강타하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며 폭동을 진압하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선 것 같은데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시위 사태, 프랑스도 또 난리예요. 왜 이런 시위가 일어나게 됐는지 그 개요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폭동을 촉발시킨 거는 표면적으로 교통 견문을 피해 달아나는 알제리의 17세 소년 나엘 군이 경찰 총격의 숨진 사건으로 이제 촉발이 됐습니다. 이게 17세 소년을 왜 경찰이 발표하느냐, 프랑스 경찰이. 근데 보니까 소년은 일단 무면허 운전자예요. 왜냐하면 17세는 이제 면허가 없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리고 근데 경찰은 왜 발표를 했냐, 이 좀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2015년 테러 사태로 인해서 도주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총격을 가하게 돼 있어요. 그 현지 법에 따르면은. 왜냐면 그 당시에 이런 비슷한 차량 도주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러났는데 이게 27일부터 이제 폭동으로 이제 비화가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3,490명이 체포됐고요. 자동차가 5,900여 대가 불탔고요. 건물 1,100채가 불이 나거나 망가진 것, 소실된 걸 판단했고, 경찰서에 대한 공격이 270여 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정부는 체포한 시위대의 30%가량이 10대 청소년이라 하고요. 그 폭동으로 연행된 시민은 모두 3,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 사태가 프랑스의 무분별한 이민 정책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시위 사태와 무분별한 이민 정책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요 외신에서는 이제 나엘 군의 사망은 경찰 조직 안에 오랫동안 또아리 틀어온 뭐 인종차별적 법 집행 관행 때문이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과잉 이제 경찰 대응이 그 소수 인종에 대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이 뭐냐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민자 증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랑스 인구의 10%가 무슬림 인구예요, 다. 대부분 북아프리카 무슬림 난민자들을 대거 수용함으로써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핵심은 이민이라고 하면은 현지에 들어가서 현지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적응하긴커녕 적재적으로 서구 문화에 대한 태도에 기대한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랜드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중동에서 유럽으로 이주한 난민들이 각종 성범죄를 죄의식 없이 많이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서구 문명, 즉 그의 핵심 이제 법의 지배를 이제 경시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걸 경시하냐? 그걸 가리키고 이제 내가 이 나라에 살 거면, 이 나라 국민으로 살 거면은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슬림 이민자 출신들은 유럽 혹은 서방을 내가 이 나라에 들어서 사는 국민의 일원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봐요, 서구 자체를. 그리고 통상적인 좌파들이 주장한 사회적 배려 혹은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 통합이 안 되죠. 왜? 내가 정복의 대상이고 내 노르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죄의식을 전혀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프랑스 핵심 도심이 있으면 외곽에 이제 독자적으로 무슬림 마을 집성촌을 이제 구성해서 사는데 20년간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로스트 테러토리라고 그래요. 경찰이 아예 진입을 못해요, 여기. 그들만의 이제 이슬람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고, 이슬람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마약상들도 같이 또아리 트고 있어요. 당연히 범죄가 많죠. 무법지대 해방국고 약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가자지구 같아요. 이게 테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찰이 강력하게 진압을 하고 싶은데 정치인들이 이걸 반대해요. 하지 마라. 인종차별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까지 연속되다가 지금 뻥 하고 터져 나온 거죠. 과거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 북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쪽에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우상과 사죄 차원에서 그 지역의 그 원주민들을 이제 이 영국과 프랑스로 많이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이런 사태까지 불러일으키게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프랑스 안에서도 프랑스에 있는 이 흑인 이민자들을 보는 시각이 서로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이 차별이 너무 크다. 아니다. 오히려 이 흑인 이민자들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다. 이런 상충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이제 주요 외신들은 이민자에 대한 배려 부족을 이제 1번 그걸로 꼽아요. 근데 그 주장과 달리 현지 프랑스 지식인들은 지원 부족은커녕 엄청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봐요. 오히려. 보통은 뭐 뉴욕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외곽 이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알짜배기 임금 교외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경제적 기회와 혜택을 누리고요. 저렴한 그 임대료를 누리고 있고요. 또 생활수단 각종 보조금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민자 거주에 대한 또 학교, 학습권, 양질의 교육을 좀 공급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민자들 현지 내국인, 현지 이제
내국 둘 다 내국인이죠. 이제 이민자니까 이제 프랑스 시민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오래 이민 왔던 사람들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법 혜택도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사법 혜택이 뭐냐면 이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마이너리티들은 약간 손범망이 처벌로 이제 빠져나간다든지 그냥 어마무시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현지 편입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장한 것처럼 뭐 서구 식민지에 대한 배상 차원의 문제 뭐 이렇게 좌익 지식인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럼 다른 이민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프랑스 이민자 무슬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도, 아시아계,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계는 다 이 혜택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 주류 진출해서 부를 획득하고 프랑스 시민으로 그 이른바 뭐 자유, 박애, 뭐 평등 이 정신에 부합하는 프랑스 공화 시민으로 다 거듭나는데 왜 유독 무슬림 계열만 이러냐는 것이죠. 아까도 언급했듯이 근본적으로 프랑스라는 문화에 젖어들기 싫어하는 이민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라는 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꾸 그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자기들만의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를 좀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 프랑스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 시위 사태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시위대들이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 홀로코스트 기념관까지 습격을 했대요. 아니 왜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까지 이렇게 습격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낭테르 지역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인데 그게 이제 그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쪽에 가면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무슬림 이민자로 구성된 폭도들이 서구를 이제 큰 악마로 보고 미국을 큰 악마, 작은 악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그러느냐, 왜가 필요 없어. 워낙에 그 주적이니까. 현지 그 유대계 프랑스 지식인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서 이제 프랑스 심정부에서 인티파다가 발생했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프랑스의 이 반유대주의, 안 그래도 이 프랑스 백인 프랑스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그 반유대주의도 꽤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불을 더 끼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유대주의에 대한 공격이 이제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반유대주의가 날로 강화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뭐 유대인 묘진 훼손 그건 기본,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훼손하고 유대인 인사 협박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 내 유대인은 50만 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정책은 이제 표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나름대로 뭐 반유대주의 행위를 처벌하는 등 유대인 정책을 각별히 신경 써 왔는데 프랑스의 역사를 딱 들여다보면은요.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 최초로 유대인 시민권을 부여한 나라가 또 프랑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준 나라이기도 한데 또 그 이른바 드라이프스 사건이라고 이제 초급 장교를 갖다가 이제 간첩 혐의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종신형을 때린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존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의 반유대 정서의 본질은 유대인들이 너무 부자다, 기득권주의자다. 그래서 기득권 타파에 대한 글로벌 좌파들, 그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에 대한 공격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슬림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고 이래저래 보면은 그 유럽에서 이제 탈출에 대한 시점이 아닌가, 알리아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요번이 그게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또 터질 수 있거든요.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눌러놓은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면은 요번에 제닌작전처럼 군사력 들어가야 돼요. 그 무슬림 집성촌 들어가서 이른바 뭐 무슨 타운 하듯이 들어가서 다 엎어야 돼요. 싫으면 추방시키든 그저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정치력이 없죠. 왜? 글로벌 좌파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이 또 붙이기 해요. 프랑스를 증오하도록. 프랑스 좌파 역사를 보면요. 그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를 다 교육시킨 게 프랑스 좌파들이, 그 지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약간 신에 대한 그 경멸도 있고 악망도 있고 해가지고 좀 복잡한 나라입니다. 이거를 강력한 뭐 이게 좀 우파 지도자가 누가 나와서 이거를 좀 정리하지 않으면은 현재 상황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그 프랑스에 있었던 예전에 드레피스 대위 유대인인데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명을 써서 종신형 선고를 받아서 고생했던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로 가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계기가 그 드레피스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이 반유대주의, 이 폭력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좀 알려했으면 좋겠고요. 유대인들이 더 혼나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거.
세 번째 분석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 반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라는 이타메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텔아비브 경찰청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아미 에셰드 텔아비브 경찰청장은 30년의 근무 중 처음으로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 반대가 목표가 되는 현실에 직면했다며 내전을 피하기 위해 사임한다고 밝혔는데요. 벤 그비르 장관은 지난 3월 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해임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에도 에셰드 청장이 미온적 대처를 했다며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에셰드 청장의 발표 직후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행진했고 이날 이스라엘 경찰은 전국의 고속도로를 점거하던 시위대와 충돌해 1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장관이죠. 벤 그비르. 이 양반이 또 텔아비브 경찰청장하고 서로 충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벤 그비르 말고 경찰청장이 사임을 하게 됐는데 뭔 일로 또 서로 충돌하게 된 겁니까? 텔아비브가 이제 이스라엘 가장 큰 도시 아닙니까? 이제 경찰 인사 서열로 보면 넘버 2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기 현 총경은 이제 사임을 하고 사임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군으로 이제 1번으로 이제 텔아비브 총장이 1순위인가 봐요. 후보군으로.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가기로 됐는데 지난 3월부터 이제 사법개혁 반대 시위 과정에서 이 뭐라 그럴까 외신에서는 뭐 강경 진압을 얘기하는데 그냥 법 집행을 안 하고선 폭도들을 거의 폭도라고 봐요. 이건 일상적인 그 집회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점거 이런 거를 좀 방치했어요. 뭐 그러면서 본인은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면서 만약에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진짜 내전 상황으로 빠진다 하면서 내가 국가를 살리겠어 이렇게 당위성을 설파했지만은 사실상 법 집행을 안 한 것이죠. 갈란트 국방장관 해임으로 대규모 시위가 났을 때도 또 미온적 대처가 있었습니다.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냥 해방구가 될 때까지. 그래서 벵그루 장관이 이 사람을 대놓고 자르지 않고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경찰대학교로 이제 전보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서 요번에 최근에 이제 본인이 사임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경찰청장하고 충돌을 하고 경찰청장이 그냥 사임을 했지만 어쨌든 그 문제의 논란의 태풍의 중심에는 벤 그비르라는 안보장관이 있습니다. 벤 그비르 안보장관 뭐 이번 일 말고도 예전에도 그런 충돌이 많이 일어났죠. 독단적인 어떤 그 이 행동으로 인해서. 예, 뭐 시작부터 이제 뭐 정권 출범하자마자 이제 성전산 예배 문제로 또 한 차례 또 시끄럽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이제 유대인 정착촌 문제 갖고 또 한 번 또 시끄러웠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건 네트냐후와 상의 없이 막 찔러대는 것이죠, 그냥.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국토방위군 창설로 또 한 번 또 함합 그 설왕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도 이 벤 그비르 장관이 벤 그비르 장관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득도 있겠지만 또 계속 이렇게 이 분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벤 그비르한테 좀 자제해달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문맥상 이제 해석을 해보면 벤 그비르뿐만 아니라 소물리치 재무장관도 만만치 않죠. 그 두 투톱인데 이들이 사임하면은 내각은 붕괴돼요. 내각이 붕괴되면 총리도 물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 또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랑 안 맺고 연정을 이제 중도파 뭐 청백당이랑 또 그런 얘기 그거 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라피드 베네트 내각이 됐고 그걸 쭉 보면은 이게 마지막 이제 짝짓기라 조합에 이거 무너지면 또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니까 예산안도 빨리 통과시키고 했으니까 너 좀 그만해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전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경찰 나쁜 경찰 배드캅 굿캅으로 해서 이제 벤 그비르가 이제 약간 배드캅 악역을 맡은 것 같아요. 좀 거칠지만은 유대인 정착민이나 일반 네트냐후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속내를 그냥 대변해 주는 거 제도권에서. 이거 왜냐하면은 제도권에서 이런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외신만 봐도 왜 쟤네들 유대인 정착민이나 이런 거 찬성하지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도권에 가서 이제 이 목소리를 내주는 거죠. 벤 그비르와 소물리치가. 그래서 일종의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약간 좀 편향된 게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매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주류 매체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뭐 국토방위군을 우리나라도 외신도 그걸 그대로 썼는데 이거 벤 그비르가 자기 사병 조직을 만드는 거다라고 막 사방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게 지난 정권 때 이미 현 지금 사바티니 총경이랑 뭐
그 간츠 국방장관이랑 베네트 총리가 합의한 거예요. 이게 치안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아랍계에서 범죄가 크니까 현재 경찰력으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국토방위군을 만들어서 현지 방범대, 그러니까 예비군 전력하고 결합시켜서 민간인이랑 합동으로 해서 국토방위군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걸 박수치고 지네들끼리 좋아했어요. 사진도 찍고. 그런데 그 똑같은 정책이에요. 똑같은 정책을 요번에 하니까 제 사병 조직, 제 악랄한 뭐 그거 또라이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언론의 그 평양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배드캅은 이제 얘네들이 맞고 지지자 한 편을 결속시키고 그 다음에 또 네트냐후 총리는 이제 엄마처럼 이제 내가 다 처리할게 그러면서 이제 수습하는 모양새. 결국 여기서 질러주면 한 중간 가면서 이렇게 가는 형국. 그래서 이제 자기 어젠다를 관철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보기엔 미 바이든 행정부와 이제 글로벌 좌파는 네트냐후한테 막 엄청나게 모든 압력이 쏟아져요. 그리고 오죽하면 지난번에 언급했던 바라크 전 총리 전 총리 전 정권 세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완전 네트냐후한테 십자포를 던진 거예요. 지난번에 네트냐후가 실각한 이유가 부패 혐의거든요. 부패 혐의 적당히 타협했으면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준법투쟁해가지고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혼자로 다 이 정치적 압력을 견딜 수가 없어요. 국내 정치면 상관없겠는데 뭐 유럽, 미국 바이든까지 막 오니까 혼자서 감당해 프레셔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할 필요가 있다. 너 백합 네가 해. 네가 총알바지 해. 그럼 내가 중간에서 조율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양새 만들어줄게. 이런 구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베트남하고 말을 자주 바꿔요. 우리 지지자한테는 세게 나가고 저쪽에는 또 야합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겟을 어디다 잡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논조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분산하는 효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 동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